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정신과 의사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끔은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는 환자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얘기할 그 환자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소름 끼치는 환자였다. 네, 들어오세요. 선생님, 아드님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던 나는 곧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부부를 발견했다.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부부는 정신과를 처음 방문한 듯 했다. 나는 그들에게 자리를 안내했고, 천천히 자리에 앉은 그들은 작게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다. 살다 이런 곳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괜찮습니다. 편히 말씀해보세요. 아드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아들이 방구석에 틀어박힌 채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강제로 끌고 나오려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고요. 여자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탁탁 치며 말했고, 남자는 옆에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만 계속 쉬어댔다. 아드님이 운전생활을 한 후로 가족분들과 대화를 한 적은 있나요? 대화요? 얼굴도 안 보여주는데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다던가 예상에 갈 만한 일이 발생한 적은 없나요? 사실 우리 아들이 방에 틀어박히기 전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 같긴 했어요. 가끔 하교하고 집에 오면 얼굴에 멍이 들어있다거나 교복이 지저분해진 채로 오기도 했죠. 여자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3년 전까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더니 이제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운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정말 불쌍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희까지 외면할 줄은 몰랐어요. 학교는 안 다녀도 되니 다시 일어서 보자고도 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죠. 사회와 단절된 채 운둔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끔 환자로 접한 적이 있었다. 운둔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나름 쉽게 해결이 되지만, 이들의 아들처럼 몇 년 동안 운둔생활을 했다면 치료는 생각보다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우선은 아드님의 의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운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일상적이고 소소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면 날씨가 좋다던가, 아니면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정도로요. 학교와 관련된 일은 꺼내지 마시고요. 나의 말이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귀담아 들은 여자는 알겠다고 했고, 다음 상담 예약 일정까지 잡은 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로 그들과 3번의 상담을 더 진행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여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던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기 선생님, 가능하시다면 저희 집에 와서 봐주실 수 있나요? 사실 특정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 본 적은 없었지만, 갈수록 야위어가는 여자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면 더 적절한 치료 방법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오전 근무만 하는 날이니 이따 점심 이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퇴근을 한 나는 부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고, 그들은 내게 짧게 인사한 뒤 바로 아들의 방을 안내했다. 이쪽이에요, 선생님. 여자는 아들의 방을 쾅쾅 두드렸다. 이틀님, 빨리 문 열어! 그러나 운둔생활을 하고 있을 아들은 당연히 반응이 없었고, 예상했다는 듯 짧게 한숨을 쉰 여자는 미리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어젖힌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왠지 모르게 살짝 긴장이 된 나 역시 그 뒤를 따라 들어갔고, 여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너 엄마가 씻고 있으랬지? 도대체 언제까지 잘 거야?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리고 자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 건지 여자는 그 이불을 힘껏 들쳐버렸고,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다. 들쳐진 이불 밑에는 지저분한 모습의 아들이 아닌 얼굴 없는 마네킹이 누워있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곧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제발 저희 아내 좀 치료해주세요. 해석! 여자는 내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아들이 운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의 아들은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또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여자는 마네킹과 아들을 동일시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남자가 나를 집으로 초대한 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자를 치료해달라고 한 것이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웬일이야. 엄청 웃기지? 나도 이 얘기 듣고 한참 동안 웃었다니까. 아, 진짜. 우리 헤어지자. 어? 뭐라고? 안 들려? 헤어지자고. 자기야, 재밌게 웃다 말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그냥 모든 게 질렸어. 자기 앞니에 낀 고춧가루도 질렸고. 나 먼저 갈게. 자기야! 자기야! 친구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나중에. 야 김툴림, 너 나잠수한테 연락 왔어? 나 잠수? 걔 오늘까지 우리한테 빌린 돈 갚는다고 했잖아. 그 자식 지금 계속 연락 안 돼. 잠수 탔나봐. 근데 듣기로는 예전부터 돈 빌리고 안 갚기로 유명했대. 뭐? 그럼 내 돈은? 내 500만 원은 어떡해? 야씨, 난 1,000만 원 빌려줬어. 아무튼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하러 갈 거니까 너도 이따 내가 부르면 나와. 알겠어. 오늘은 완전 일진이 안 좋다. 7년이나 사귄 여자친구한테 차였고 오늘까지 돈을 갚겠다던 친구는 잠수를 탔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아! 뭐야? 죄송합니다. 순간 어지러워서. 똑바로 보고 다녀라. 뭐야, 지나 똑바로 보고 다니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런지 급격하게 어지럼증이 밀려왔지만 나는 똑바로 정신을 차린 뒤 계산대 앞으로 갔다. 계산할게요. 3만원 나왔습니다. 지갑이 어디 갔지? 이젠 지갑까지 잃어버렸다. 결국 계좌이체로 돈을 지불하고 식당을 나온 뒤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계속 밖에 있다간 안 좋은 일이 쉬지 않고 몰려올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누워만 있자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어디에 있을지 모를 지갑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얼마 전에 비싼 돈 주고 장만한 헤드폰을 꺼냈다. 굉장히 비싸기도 했지만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처음 이 헤드폰 구매에 성공했을 때는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를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항상 즐겨 듣던 신나는 음악을 틀었다. 평소에 소리를 크게 하고 듣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과 단절이 되는 느낌과 함께 심장을 쿵쿵 두드리는 비트와 하나가 되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볼륨을 많이 올리고 음악을 듣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스트레스가 몇 배로 쌓였으니 평소보다 더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들었다.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My Music. 역시 음악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뭐야? 음악을 너무 크게 들었던 탓일까? 갑자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헤드폰에서 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짜린데 몇 번 쓰지도 않은 이 비싼 헤드폰까지 고장이 난 건가? 참다 못한 나는 헤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나 당연히 화는 풀리지 않았고 결국 거실에 TV까지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TV가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쿵 하는 진동을 느낀 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내가 미쳤나봐. 이 비싼 TV를 발로 차다니. 헤드폰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건데. 그래도 다행히 TV가 떨어진 곳은 맨바닥이 아닌 카페 뒤였기에 작은 진동만 울렸을 뿐 떨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러니 고장은 안 났을 것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TV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내 예상대로 고장은 안 났는지 영상이 잘 나왔다. 아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 최악이다. 200만 원이 넘는 TV까지 고장이 난 것 같다. 오늘 진짜 엉망이네. 이제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도 없겠다. TV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지 검색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야 툴림아, 지금 나림경찰서로 와. 잠수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다 여기 와 있어. 나는 친구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한 뒤 경찰서에 가기 위해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었나? 해석! TV를 차는 소리와 친구에게 문자가 온 소리,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 타자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 나의 귀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평소 음악을 크게 듣던 탓에 귀에 무리가 많이 간 상태였는데 청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음악을 더 크게 들었고 그 결과 고막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음악을 듣다 팍 하고 터진 소리는 헤드폰이 고장난 게 아닌 고막이 터지는 소리였고 큰 소리에 장기간 노출되어 약해져 있던 청력을 평생 잃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타임머신을 주목하십시오. 이 기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왕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공룡들과 원시인까지 만나볼 수 있죠.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여행은 1시간당 단돈 10,000원이면 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간여행 기술은 전 세계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그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정도만 가능할 뿐 그 외에 특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공간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저 자잘한 발명품만 개발하던 우리 연구소는 한순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 연구소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미래여행 기술은 아직도 진전이 없어? 바로 과거로의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아, 임상실험만 남았는데요. 뭐? 무슨 몇 주째 임상실험만 해? 저번에도 임상실험만 남았다고 했잖아. 그게 미래로 간 실험자들이 전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도 되지 않고요. 과거 여행과 마찬가지로 미래 여행 역시 모든 개발은 완성이 되었으나 임상실험에서 막혀있는 상태였다. 1억 년 후의 미래와 1000년 후의 미래로 간 실험자들이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미래여행 패키지를 바로 출시할 수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큰 돈맛을 본 연구소장은 우리를 닥달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먼 미래로 보내서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더 짧은 미래로 내보내봐. 네, 알겠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우리는 서둘러 기계를 조작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실험자 몇 명을 미래로 보냈다. 각각 10년 후의 미래와 1년 후의 미래, 그리고 6개월 후의 미래로 보냈습니다. 6개월은 너무 최근 아니야? 미래여행이라기엔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저 실험자들 돌아오면 그거라도 발표하자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그들 역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연구소장은 얼굴이 벌개진 채 우리에게 화를 냈다. 아니 도대체 다들 거기서 뭘 하길래 안 돌아오는 거야? 미래에 그렇게 대단한 거라도 있는 거냐고? 고개를 숙인 채 연구소장의 말을 듣던 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름과 동시에 눈이 번쩍 뜨였다. 소장님, 혹시... 답답해서 안 되겠어. 기계 좀 작동시켜봐. 내가 다녀올게. 네? 한 달 후? 아니다. 그냥 24시간 후로 보내줘. 저기 소장님, 혹시 실험자들이 안 오는 이유가... 아 시끄러!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하는 거 몰라? 지금이야 사람들이 과거 여행에 열광하지. 조금만 지나봐. 다들 별거 없다고 하면서 금방 식을 거라고. 우리가 타임머신 개발하는 거에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원금 회수하려면 한참 남았어.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눈으로 욕하는 연구소장을 본 나는 방금 전 떠오른 생각을 애써 무시하며 타임머신을 작동시켰다. 24시간 후로 설정 완료했습니다. 작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따가 보자고.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마친 연구소장은 작동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미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지금 연구소장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해석! 미래로 간 실험자들이 전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간 곳엔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로 간 실험자들 역시 소멸된 것인데 실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직접 미래로 간 연구소장 역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통해 24시간 안에 어떠한 이유로 지구나 우주가 멸망하며 곧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최근 아내와 이혼을 한 후 교외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다. 전에 살던 곳과 달리 주변도 조용하고 곳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마당까지 있어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새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툴리마, 새로 이사 온 집 어떠니? 마음에 들어?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밥 다 먹고 아빠랑 마당에서 캐치볼 할까? 좋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사를 하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쳤고 동시에 전기까지 나가 집안은 한순간에 어두워졌다. 이런, 잠시만 기다리렴. 아빠가 핸드폰 가져올게. 사실 얼마 전까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일정하게 들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큰 폭풍우를 처음 겪는 거일 테니 나는 서둘러 핸드폰을 찾아 조명을 켰다. 툴리마 많이 놀랬지? 아니요, 재미있어요. 마치 아빠랑 모험하는 것 같아요. 아들은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어댔지만 그래도 다행히 처음 겪는 폭풍우를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아들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아들을 깨우는데 잠에서 깬 아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아빠, 저 어젯밤에 창문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거 봤어요. 아들은 아직도 어제의 폭풍우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 어제 번개 칠 때 화냈지? 잠은 잘 잤니? 네. 얼른 씻고 밥 먹자꾸나. 밥 먹고 오늘은 어제 못한 캐치볼을 하자.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도 아들은 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빠, 저 어제도 천둥번개 치는 걸 봤어요. 툴리마, 어젯밤엔 천둥번개가 치지 않았잖니. 아무래도 꿈을 꾼 모양이구나. 아, 꿈이었어요? 내 말에 아들은 왠지 모르게 낙심한 듯 보였다. 처음 봤던 폭풍우를 또 보고 싶은 거니? 다음에 또 비가 올 수도 있으니 너무 우울해하지 마렴. 그리고 이런 해프닝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다. 최소 일주일에 2번씩 아들은 창문 밖에서 번개가 치는 걸 보았다고 내게 말했다. 폭풍우가 불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나는 아무래도 아들이 이사했던 날 처음 봤던 폭풍우가 머릿속에 남아 계속 그날의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 툴리마, 너 또 창문에서 번개가 쳤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응? 아니야? 그럼 뭔데? 더 이상 창문에서 번개가 치지 않아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이제서야 번개가 잠잠해졌니? 아니요, 이젠 제 옷장 안에서 번개가 쳐요. 나는 그날 아들이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아들이 지어낸 상상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만약 내가 뒤늦게라도 이해했더라면 다음날 아들이 사라지진 않았을 텐데. 그 대화가 있던 다음날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봤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한 기사를 읽고 있다.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아동 납치범이 붙잡혔다는 기사를 말이다. 그 아동 납치범은 대체로 어린 남자아이를 목표로 삼아 한동안 그 집 주위에서 잠복한 뒤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틈타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는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러고는 기회를 노려 납치한 후 감금을 했고 경찰이 감금 장소에 갔을 때는 이미 백골이 된 어린 시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한번 읽고 넘겼을 그 기사를 나는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내게 전해준 아들의 유품을 껴안으며 말이다. 해석! 아들은 해가 짱짱한 날에도 매번 번개가 친다고 했는데 사실 아들이 봤다던 그 번개는 아동 납치범이 아들의 사진을 찍을 때 터뜨렸던 플래시였다. 하지만 나는 아들이 사라지기 전까지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아들의 유품을 껴안았다는 것을 통해 결국 아들은 아동 납치범에게 살해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트.